안녕하세요. 마이다스 IT 최원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HR1 세미나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네요. 역설적이게도 이번 코로나19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 같습니다. 먼저 사업과 비즈니스 환경은 접촉과 대면에서 비접촉, 비대면으로 빠르게 변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기반으로 사업 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영 환경 또한 일하는 방식이나 근무 방식이나 회의 방식이나 소통 방식 등으로 조직 문화에 많은 영향과 변화를 줄 것 같고, 오늘 주제인 온보딩의 전략과 방법들도 또 많이 변경될 것 같습니다. 채용 방식 또한 기존의 필기시험이나 인적성 검사나 면접 방식의 오프라인 기반의 어떤 대면 접촉에서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비접촉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또 공채 기반의 정시 채용에서 앞으로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방식으로 뽑는 수시 상시 채용 방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HR론의 주제가 소중한 인재를 지키는 방법 온보딩입니다. 오늘 저는 온보딩의 핵심은 채용이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채용은 온보딩의 시작이고 온보딩은 채용의 완성입니다. 오늘 저는 온보딩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각과 관점을 조금은 본질적으로 또 HR의 통합적 관점에서 채용을 포함해서 육성과 문화 관점에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온보딩의 개념은 새로운 직원을 조직에 적응시키고 통합시키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실무적으로 또 협의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회사와 조직에 잘 적응하기 위해 입사 후에 도움을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제도 등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께서도 온보딩이라고 하면 OJT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또 연수 프로그램, 또 조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1대1의 어떤 버디 시스템, 또 멘토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이 외에도 온보딩과 관련된 수많은 전략과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과 제도 등을 통해서 신규 직원들에 대해서 기업 철학과 경영과 사업 전략, 조직 네트워크, 조직 문화, 또 사내 이외 관계자들과의 소통, 또 시스템이나 체계 제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정보를 전달하거나 또 교육을 하거나 또 안내를 통해 공유하는 전체적인 과정을 온보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온보딩의 개념을 좀 더 본질적으로 그리고 HR의 통합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온보딩의 본질은 승선이 아니라 통합이다. 누군가를 태우는 승선이나 탑승이 아니라 조직과 문화에 통합하는 과정이 온보딩의 본질입니다. 통합적인 관점에서 온보딩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점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채용입니다. 조직에 적합한 그리고 잘 클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 이게 온보딩의 핵심이죠. 온보딩의 시작이자 핵심이 채용입니다. 누구를 태울 것인가에 대한 선택과 인재 선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도 하죠. 두 번째는 문화입니다.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 이게 온보딩의 기반이죠. 조직 문화가 조직 환경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보딩을 통해서 적응하고 통합한다는 의미는 이 사람과 환경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온보딩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체계, 제도 등은 이 상호작용을 원활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하기 위한 온보딩의 전략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육성입니다. 이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인재를 적응시키고 육성해서 올바른 인재로 성장시키는 거죠. 잘 키우고 잘 크게 하는 것, 이게 온보딩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채용과 문화와 육성,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온보딩의 본질이 무엇이고
또 핵심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온보딩의 시작이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 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보딩이란 말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온과 보딩의 합성어죠. 어떤 배에 승선을 시키거나 차에 탑승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직원을 조직과 문화에 적응시킨다는 의미로 1970년대 경영관리 분야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래서 온보딩의 핵심은 누구를 승선시키고 탑승시켜야 하는 인재를 선발하는 채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기도 한데요. 짐 콜린스의 굿 투 그레이트에 있죠. 버스에 태울 적합한 사람을 선발하라. 그죠? 그리고 기업이라는 에너지 버스에서 절대로 탑승을 시키지 말아야 될 뱀파이어와 같은 사람들, 절대로 태우지 말아야 될 사람들을 선별하는 과정이 채용의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이게 고민이죠. 우리 회사와 우리 조직에 적합한 사람, 우리 기업의 미션과 비전, 그리고 핵심 가치와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 회사마다 다르고 선발의 기준도 모호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연 이런 사람들을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라는 방식으로 선발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모두 인정하겠지만 이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라는 물음에 제가 생각하는 답은 잘 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잘 클 수 있는 사람의 정의도 무수히 많겠지만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잘 클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어떤 게 있을까? 스펙이 좋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잘 클 수 있는 사람일까? 또 학력이 좋고 경력이 많은 사람이 성과를 잘 낼 수 있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일까? 경력 많은 사람은 잘 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다 큰 사람이겠죠.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성과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역량을 보유한 사람이 잘 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재의 채용과 선발에서는 스펙이 아니라 경력도 아니고 역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력자가 성과와 성장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일을 오래 한 것과 일을 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고요. 또 학교에서 학점과 성적이 기업에서의 성과와 성장을 절대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역량 기반의 채용이 온보딩의 시작이고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역량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깐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역량과 능력에 대해서는 용어 구분이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용어를 좀 구분을 해보면 나중에 신경과학적으로 제가 정의를 다시 내려보겠지만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런 비슷비슷한 용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역량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능력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구분이 잘 안 되죠. 역량이라는 것은 내재적 가능성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능력은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뭔가 승인을 받는다거나 허가를 받는다거나 자격시험과 같은 것은 모두 능력시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이 역량과 능력에 어울릴까? 신뢰, 가치, 전략, 잠재, 역량과 어울리는 단어들이죠.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추상명사들은 역량과 어울리는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성과와 소통, 언어, 표현과 같은 용어들은 눈에 보이는 용어들은 역량이나 능력과 다 같이 어울리는 용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역량은 내재된 가능성이고 능력은 어떤 발현된 결과적 의미의 힘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영 분야나 HR 분야에서 역량을 우리가 영어로 컴피던시라고 합니다. 이 컴피던시에 대한 정의와 개념을 찾아보면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수많은 역량들도 있죠. 대표적인 게 요즘 세계경제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 역량이라고 하는 포시라고 하는, 여기는 이제 스킬이란 말을 썼습니다. 포시가 있습니다. 이게 역량이라고 정의되어 있죠. 비판적 사고, 창의성, 의사소통,
협력입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은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역량에 해당되는 정의와 비슷하고요. 의사소통과 협력은 능력과 유사한 정의에 해당되는 단어들인 것 같습니다. 혼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역량 능력과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국가직무능력표준입니다. NCS죠. 한글로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어로는 competency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NCS의 용어 정의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능력, 지식, 기술, 태도를 국가가 산업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과 태도, KSA를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이걸 갖추기 위해서 또 이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은 KSA를 포함하고 있지만 역량은 KSA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경영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역량을 정의를 할 때 조직 구성은 개인의 높은 성과를 창출한 고성과자로부터 일관되게 관찰되는 행동 특성이다. 지식이나 기술이나 가치의 상호작용에 의해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동이다 라고 심리학적으로 또 경영학 분야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역량과 관련된 모델이 스펜서 앤 스펜스가 발표한 1993년 이 아이스버그 모델, 빙산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빙산을 그려놓고 이제 빙산 아래쪽부터 해서 동기, 특성, 태도, 가치관, 자기상과 같은 개념과 관련된 내용, 지식, 기술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대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개념 정의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고 분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자질과 특성과 사고방식과 같은 성격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하는 자세나 태도나 가치에 중점을 둔 인지적 요소가 있고, 그 다음 스킬이나 지식과 같은 행동적 요소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동적 요소는 개발이 되거나 교육 영역에서 학습이 될 수가 있고, 인지적 요소나 성격적 요소는 개발이 불가능하고, 이건 채용이나 선발의 영역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구분을 하고 있죠. 지금까지 경영학 분야에서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역량 모델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죠. 특히 생명과학과 신경과학의 발달로 우리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어떤 속성과 특성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빙산 모델인데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에 보면 위쪽은 인지, 의식 영역이고 빙산 아래쪽은 무의식, 비인지 영역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5%, 밑에는 95% 또는 10%, 90%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인간은 모두 무의식에서 작동을 합니다. 의식은 무의식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 영역에서는 이런 행동 레벨이나 심리 레벨, 말시, 표정, 지식, 태도, 심리, 성격, 지능, 기술과 같은 행동이나 심리 레벨들을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면접이나 인적성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그러나 실제 우리가 사람의 특성이나 속성을 나타내는 또 본질과 역량에 관련된 영역은 무의식 비인지 영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레벨에서의 어떤 사람의 본질, 신경학적 레벨에서의 이 사람의 역량, 이게 진정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역량을 정확하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이 눈에 보이는 외연적 역량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비인지 영역에서의 내면적 역량, 이 두 가지를 통합적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관찰하고 검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신경학적 레벨에서에 대한 역량이죠. 이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경학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려면 뇌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뇌를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은 어디에서 나올까? 여러분, 역량은 뇌와 연관이 있습니다. 역량은 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세상과 상호작용을 한다고 하는데 이 상호작용의 주체는 우리의 뇌죠. 상호작용의 주체이자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뇌입니다. 그래서 영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뇌의 판단 체계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뇌는 이 세 가지 중추를 가지고 있고 세 가지 중추에서 세 가지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가 정서 중추에서 긍정과 부정을 판단하는 정서적 판단, 그 다음에 감정 중추에서 좋고 싫음을 판단하는 감정적 판단, 그리고 이성 중추에서 이익과 손해에 관련된 이성적 판단. 이 정서적 판단, 감정적 판단, 이성적 판단, 이 세 가지 판단을 뇌는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뇌의 판단 체계라고 합니다. 이 판단 체계는 또 세상이라는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양 체계를 발현시킵니다. 이 영양 체계가 영양의 핵심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서중추에서의 정서적 판단으로 긍정과 부정의 여부를 통해서 신뢰가 발현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감정적 판단으로 좋고 싫음을 통해서 기대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는 열정을 발현시키고, 그 다음에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전략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의하는 전략을 발현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뢰, 열정, 전략이라는 역량체계를 판단체계를 통해서 발현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적으로 이 역량과 성과는 뇌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판단체계와 역량체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뇌의 전전두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뇌에는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 중에서 우리의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전전두엽입니다. 이 이마 앞쪽에 있는 앞쪽뇌라고 합니다. 인간만이 발달한 부위이고요. 뇌의 CEO라고 하고 성과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성과 중추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전두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역량과 성과를 이해하는 핵심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영역이 있고 복잡하게 보이지만 딱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역할은 가치를 정하는 가치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을 모색하는 전략력이 있습니다. 이 가치력과 전략력의 각각 세 가지 영역씩이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영역에서 핵심 역량을 만들어내고 성과를 창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의 어떤 특정 부위의 이름은 중요하지가 않고요. 특히 가치력에서는 세 가지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기적 가치, 사회적 가치, 정신적 가치. 이 가치와 연관된 역량들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영역은 자주성과 관련된 긍정성, 두 번째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영역은 자발성과 관련된 적극성, 그 다음에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이 영역은 자율성과 관련된 합리성을 추구합니다. 이런 역량과 관련이 있고요. 전략력에서도 세 가지 역량이 있습니다. 전략적 동기력과 관련된 사회성, 그 다음에 전략적 기획력과 관련된 전략성, 그 다음에 전략적 제어력과 관련된 성실성. 이 6가지 핵심 역량이 전전두엽에서 발현이 됩니다. 이 역량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성과정추가 전전두엽이죠. 신뢰를 기반으로 열정을 발현시키고 가치를 검토하고 협력을 구축하고 전략을 기획하고 성과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을 제어하면서 전전두엽에서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복잡한 성과 메커니즘을 딱 4가지로 심플하게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뇌 성과 발현의 메커니즘은 4가지 단계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제 우리는 기회가 주어지면 이 기회가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첫 번째로 하는 게 신뢰를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뢰가 확인되면 그 가치의 크기만큼 열정이 발현이 되죠. 열정이 발현되면 가슴이 뜨거워지면 이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략을 계속적으로 모색을 하게 되고요. 신뢰, 열정, 전략이라는 이 3가지의 어떤 역량을 가지고 성과 중심적으로 지속적으로 실행을 지속하게 되면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신뢰, 열정, 전략, 실행 이 4가지가
뇌의 성과 영양 발현 메커니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우리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지식은 여기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식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식은 바로 전략 모색 단계에서 활용되는 재료로 활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은 재료입니다. 그래서 전략 모색 단계에서 재료로 활용되는 게 지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적으로 성과 발현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능력과 역량에 대한 정의를 이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은 역량과 기술과 지식의 조합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지식이 없다면 능력 발현이 안 되겠죠. 그러나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역량이 부족하거나 미흡하다고 한다면 능력 발휘가 또 안 되는 것도 그렇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할까요? 역량은요, 성과를 내는 성능에 해당되는 것이고 지식은 성과의 재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굉장히 지식이 중요했습니다. 예전에 지식은 좋은 대학이나 좋은 교수님께 있었지만 요즘은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터넷에 있고 또 휴대폰에 다 있죠. 언제나 찾을 수 있는 좋은 지식이 널려있는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발현시키는 가장 핵심은 성과의 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체험과 경험으로 나오는 것이죠. 기술이라는 것은 지식의 어떤 숙련된 어떤 절차적 지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의 반복과 훈련과 연습으로 기술을 익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역량과 기술과 지식의 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성과를 내는 역량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성과 메커니즘에 의해서 신뢰를 확인할 수 있는 긍정성, 열정을 발현시킬 수 있는 적극성, 전략을 모색할 수 있는 전략성, 실행을 지속하는 성실성,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이 네 가지가 성과를 만드는 성과 역량의 핵심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과 역량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이게 성장 발달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장 단계별로 이 되뇌 피질과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크게 색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붉은색 톤이 있고요, 파란색 톤이 있습니다. 붉은색 톤은 신경의 어떤 연결망의 상태가 덜 성숙된 것이고, 또 파란색 톤은요, 신경망 시냅스의 연결이 성숙해진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어나서부터 20세 전후까지 이 신경망이 점점점 발달이 되고 연결이 되고 되는 것이죠. 이 되뇌 피질과 전전두엽은 양적으로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질적으로 성숙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발달되는 것이 시각 피질이 있는 이 뒤쪽 뇌이고요. 그 다음에 운동 피질이 있는 위쪽의 두정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 사고를 담당하는 앞쪽의 전전두엽이 발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5세 전후까지 발달을 하고요. 그 이후로는 질적인 성숙이나 학습이 매우 제한적으로 됩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 과정과 결과가 뇌에 신경적으로 새겨진다는 의미입니다. 성격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신경적인 어떤 성향이 어떤 길이 신경 연결이 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이고, 역량이라는 것은 이 신경학적으로는 신경의 연결망이 어떻게 촘촘하게 잘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신경적 성능의 역량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전두엽의 6가지 역량이 성장 단계별로 어떻게 학습이 되고 또 완성이 되는가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이 6가지 역량인데요, 첫 번째가 학습되는 게 긍정성입니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학습되는 게 긍정과 부정에 대한 학습입니다. 이게 영유아기 때부터 시작되고 거의 여기에서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죠. 영유아기 때 환경, 특히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유 상태가 불규칙하거나 또 어떤 육체적인 고통이나 심리적 두려움과 같은 불안정한 환경에 노출이 자주 되게 되면
환경을 경계하고 부정적인 성향을 학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성향은 평생 가게 되죠. 여러분, 뭔가 같은 것을 보더라도 또 똑같은 상황이라도 항상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 부정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죠. 이게 영유아기 때 학습된 긍정성과 부정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학습은 적극성인데요. 이게 학령정기와 학령기에 나타납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들어갔을 때 또래 친구나 선생님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호응을 받거나 또 칭찬을 받으면 적극성이 학습이 되고요. 반대가 되면 소극성이 학습이 됩니다. 정체성은 이제 학령기에 1차적으로 이제 형성이 되었다가 사춘기 전후에 신경회로 구축 시기에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치고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또 구축이 되는 게 정체성입니다. 이 사회성이나 성실성이나 전략성도 성장 발달 단계에서 이제 사회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 또 상호작용의 결과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형성되고 강화되는 역량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핵심 역량들은 태어나서 성장 발달 단계에서 또 25세 전후에 거의 완성이 되고 결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기업에 입사하는 시기인 25세 전후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역량들은 거의 결정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과학이 말하는 채용의 진실은 세 가지죠. 스펙과 지식이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력이나 경력이 그 사람의 능력을 대변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인적성이나 면접으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내고 성장할 수 있는 인재를 판별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빙산 모델에서 이런 행동 레벨이나 심리 레벨에서 볼 수 있는 외연적 역량과 이 신경학적 레벨과 생물학적 레벨에서 볼 수 있는 내면적 역량 둘 다를 통합적으로 검사하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역량 기반으로 올바른 채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면적 역량과 외연적 역량을 둘 다 통합적으로 보고 역량 기반으로 인재 채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 학력이나 학벌을 중시를 했죠. 그래서 스펙 중심의 채용을 지금까지 쭉 해왔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정부기관을 포함해서 공공기관과 지금은 민간기업으로도 확대가 되고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블라인드 채용도 직무 능력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겠다고 하고 스펙을 가리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 NCS를 비롯한 직무 능력도 일종의 어떤 시험 제도입니다. 자격 시험이죠. 이것은 진정한 역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진정한 역량 중심의 채용이 앞으로 기업 채용과 공공기관의 대세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온보딩의 두 번째 관점으로 온보딩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직 문화라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통적인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아까 말씀드렸던 뇌에 새겨진 어떤 인식의 질서이자 조직의 질서라고 정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잘 클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 것과 잘 클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만드는 것, 또 그것과의 상호작용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량의 관점에서 보면 채용이라는 것은 잘 클 수 있는 사람을 역량 기반으로 진단하고 검사해서 뽑는 것이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역량이 조직 환경 속에서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문화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사막과 같은 척박한 환경에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죠. 그리고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결국 신규 직원이 상호작용을 해야 될 대상은 기존 조직의 어떤 구성원이나 그리고 리더를 포함해서 그 조직의 생각과 행동이 담겨져 있는 이 조직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온보딩을 실패하는 사례의 거의 대부분이 그 조직의 문화에 적응을 하는 것을 실패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 문화이냐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잘 발현될 수도 있고 발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기반으로 채용을 한다 하면서 이제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역량이 잘 발현될 수 있는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 신경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긍정성 발현을 위해서는 긍정 문화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적극성 발현을 하기 위해서는 기회나 동기를 줄 수 있는 동기 문화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략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성과 문화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실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가치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온보딩은 조직에 적합한 인재를 채용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떤 조직 문화와 조직 환경과 적합성을 강화시켜가지고 육성을 하는 전체적인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합성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조직 문화이고 조직 환경이죠. 조직 문화와 조직 환경이 중요한데, 이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관련된 체계와 제도의 설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4가지 조직 문화 말씀드렸죠. 긍정 문화, 동기 문화, 성과 문화, 가치 문화입니다. 긍정 문화와 관련해서는 이 복지 체계와 소통 체계를 통해서 신뢰 기반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 동기 문화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또 성과에 대해서 보상하고 인정하는 기회 체계와 보상 체계가 핵심이고요. 또 성과 문화는 성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이제 전략성이 극대화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직적으로 조직 체계와 성과 체계를 만들어서 전략성 극대화를 지원하는 이 성과 문화가 또 중요하겠고, 또 가치 문화는 가치 문화 관련해서는 올바른 방향과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 가치 체계와 완성 체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적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리더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더가 이런 문화를 만들고 또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뢰를 구축하고 동기를 부여하고 전략 코칭을 하고 성과를 유도하는 역할도 적합성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 과정에서 역량을 진단하고 또 조직 문화 관점에서 역량을 발현시키고 또 육성해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과정이 온보딩의 전체적인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조직 문화에 적응한다는 것은 3가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인과 조직 문화의 적합성이 이제 온보딩의 핵심이기도 한데요. 이 조직 문화의 적합성을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먹임과 대먹임, 그리고 자기조직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먹임과 대먹임과 자기조직화의 이 용어들이 좀 낯선 용어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복잡계 과학을 들어보셨습니까? 주로 이게 통계물리학에서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에 대한 관계의 메커니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학문 분야입니다. 이 대단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복잡계입니다. 이 복잡계 현상은 자연 현상이나 물질 현상이나 어떤 생명 현상이나 인간과 사회 현상의 대부분에 나타납니다. 기업에서의 조직도 대표적인 복잡계죠. 조직은 상호작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전방위적으로, 다중적으로, 다층적으로 일어나고 적응적으로 변해가는 대표적인 복잡계입니다. 구성 요소가 있고 상호작용이 일어나서 만들어내는 수많은 현상이 다 복잡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기업에는 조직 구성원들이 있죠. 개인 간의 상호작용도 하고, 개인과 조직이 상호작용도 하고, 조직과 조직이 상호작용도 하고, 조직과 외부의 고객과 상호작용도 하고, 조직과 시장 간의 상호작용도 합니다.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면서 적응하고 변해가는 현상들이 복잡계 현상들입니다. 조직에서 가장 대표적인 복잡계 현상이 바로 우리가 오늘 관심 있어 하는 조직 문화입니다. 이 조직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러분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을 것인데요. 이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을 관계의 메커니즘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복잡계 과학입니다.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 5가지 과정입니다. 첫 번째가 구성원 간의 어떤 상호작용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호작용 속에 먹임과 대먹임이 일어납니다. 먹임과 대먹임은 feed forward, 피드백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될 수가 있고요. 이 먹임과 대먹임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조직화가 일어납니다. 자기조직화가 일어난 이후에는 구성요소 간의 상호 경쟁과 협력을 통해서 동기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동기화 과정을 통해서 상승작용과 조직 시너지가 일어나는 조직 공진화가 일어나고, 조직 공진화 과정을 통해서 조직에는 새로운 형태의 패턴과 질서인 조직 문화가 새롭게 창발한다. 이 과정이 복잡계 과정에서 설명하는 조직 문화의 창발 과정입니다. 여기 핵심 용어가 아까 자기조직화를 얘기를 드렸죠. 아까 적합성에서요. 자기조직화란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에 일정한 규칙과 질서가 발생하고 강화되는 현상입니다. 즉 어떤 생각이나 행동이 조직의 질서에 맞추어져서 내면에 생기고 강화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제가 신규 직원으로 이제 어떤 조직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조직화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곳에서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는구나. 이곳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구나. 또 이 기업과 조직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것을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내면의 어떤 패턴과 규칙과 질서가 생기는 것이 자기조직화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보딩이라는 것은 신규 직원이 들어와서 기존의 구성원과 또는 조직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또 먹임과 대먹임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조직화를 만드는 과정을 돕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온보딩의 목적인 육성입니다. 결국 잘 클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또 잘 클 수 있는 조직 문화라는 환경을 만들어서 인재를 적응시키고 인재를 육성시키고 인재를 성장시키는 것이 온보딩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역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채용은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 기반으로 채용을 해서 역량을 잘 발현시키고 그 잘 발현된 역량이 강화되는 과정이 육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의 핵심은 신규 직원이 그 조직에서 성공 경험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육성은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고, 성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치관이 함양되고 올바른 욕망으로 바뀌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역량 강화가 육성의 핵심인데요. 이때 역량이란 어떤 역량을 말하는 것일까? 3가지 역량입니다. 행복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이 만든 결대로 사람을 키워서 사람의 행복을 돕는 역량이 행복 역량인데요. 우리 사람에게는 3가지 결이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3가지 결이란 생물의 결, 동물의 결, 인간의 결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결과 관련된 심신 역량, 동물의 결과 관련된 성과 역량, 인간의 결과 관련된 가치 역량, 이 3가지 역량이 행복 역량의 구성 요소입니다. 왜 3가지일까?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물리학 시간에 벡터를 들어보셨죠? 벡터를 구성하는 3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기반, 크기, 방향. 이게 힘의 3요소입니다. 그래서 심신 역량은 기반이 되는 것이고요. 행복의 기반, 시작이고, 그 다음에 행복의 크기를 결정하는 성과 역량이 크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방향은 가치 역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심신 역량과 성과 역량과 가치 역량, 즉 행복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육성의 핵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심신 역량이죠.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정신, 이 행복의 기반이 됩니다. 육체적 안녕이 쾌적함과 정신적 안녕을 나타내는 평안함을 지속적으로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게 심신 역량의 핵심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업에서 해야 될 것이 건강한 음식과 규칙적 운동과 충분한 수면을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심신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과 제도들을 만들어서 구성원들에게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행복의 크기인 성과 역량이죠. 성과 역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과 발현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받으면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과를 만들어내고 이 선순환을 통해서 긍정 경험과 성공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 영향의 핵심이 바로 이 성공 경험입니다. 성과가 계속 누적이 되면 우리는 성공 경험을 계속하게 되고 내면의 성공 경험이 쌓이게 되죠. 왜 성공 경험이 중요할까? 성과를 통한 성공 경험은 첫 번째는 이제 자신 내부에서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을 통해서 성취감을 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료나 조직의 외부 환경을 통해서 보상을 받게 되면 인정감이 강화가 됩니다. 이 성취감과 인정감이 누적이 되면 자신감과 존재감이 고양이 되고요. 자신감과 존재감을 통해서 자신과 조직이 동일시되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과 조직을 동일시하게 되면서 느끼는 자존감이 고양이 됩니다. 이 자신감과 존재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핵심이 바로 성공 경험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이 자신감과 존재감과 자존감이 고양돼서 드러나는 모습이 자주적이고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이 중요하고 이 성공 경험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 성과 역량을 고양시키고 함양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성과 역량이라는 것은 신뢰, 열정, 전략, 실행이고 이 네 가지 역량을 이제 강화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핵심 역량이라는 것은 25세 전후에 거의 이제 발달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긍정성이나 적극성이나 기획력이나 이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변하지 않는 역량입니다. 성과 역량 중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또 뭔가 KSE 기반의 어떤 그 함량을 통해서 우리가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은 전략적 동기력과 관련된 관계 역량이죠. 리더십, 팔로우십, 소통력, 설득력, 발표력, 협상력을 통해서 성과 역량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요. 발현을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지식 체계나 일반 지식과 전문 지식을 통해서 성과 역량의 발현을 좀 더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육성할 수 있을까? 이제 결국 육성의 핵심은 아까 성공 경험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의 수준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역량이 5인 사람도 있고 역량이 10인 사람도 있죠. 역량의 수준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보유 역량의 수준은 잘 바뀌지 않는데 조직에서 중요한 것은 보유 역량보다는 그것이 드러나서 발현되는 발현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발현 역량이 얼마만큼 발현되느냐에 따라서 조직의 성과와 구성원의 성과와 성공 경험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유 역량이 10인 사람이 3만큼 발현하는 것과 보유 역량이 5인 사람이 5만큼 발현하는 것은 성장의 차이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신의 능력이 이 조직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가에 따라서 발현 역량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심리학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이 조직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의 20-30% 정도 수준으로만 발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 역량을 파악을 하고요. 역량 발현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죠. 육성의 핵심이죠. 그 핵심이 바로 성공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호작용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비활성화되고 이런 이제 속성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상호작용이 잘 돼서 역량이 활성화된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유 역량이 최대화돼서 발현 역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경험을 통해서 발현 역량을 보유 역량의 수준으로 극대화시키는 게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 역량의 마지막 가치 역량입니다. 아무리 성과를 잘 내어도 가치의 방향이 조직과 맞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겠지요. 올바른 성장과 가치관 함량을 위해서는 행복의 방향 역할을 하는 가치 역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이 가져야 될 가치들, 가치 역량들, 리더가 가져야 될 가치 역량들, 경영진이 가져야 될 가치 역량을 정의하고 가치관 함량을 통해서 이런 역량들이 고양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세히 보면 이 가치 역량들은 욕망과 관련된 용어들이죠. 욕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육성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연의 결에 따라서 이 욕망, 아까 가치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욕망의 성장을 돕는 것이 육성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변하기도 하고 또 천이되기도 하는데요. 청소년에서는 대부분 편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대표적인 욕망이라고 한다면 사회에 이제 진출해서 입사를 하면 팔로워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욕망이 지식욕과 성취욕과 인정욕입니다. 무엇인가를 배우고 싶고 또 목표를 성취하고 싶고 주변 동료와 조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대표적인 욕망이고요. 그 다음에 리더가 되면 이 욕망은 권한욕, 책임욕, 존경욕으로 서서히 변하게 되고 경영진이 되면 경영자는 완성욕, 육성욕, 명예욕으로 욕망이 천이되게 됩니다. 이런 욕망이 바람직하게 또 이기적 욕망에서 호혜적 욕망으로 또 이타적 욕망으로 커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육성이고 성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욕망 천이의 과정이 성장이고 또 인격이 함양되는 과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정리를 한다면 성과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성공 경험을 하게 되면 이런 심신, 성과, 가치 역량이 강화되는 행복 역량이 강화되고 행복 역량 강화를 통해서 바람직하게 욕망이 천이되고 이걸 통해서 자신감과 존재감과 자존감이 내면에 쌓이게 되면 자기 실현을 통해서 온전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게 성장 메커니즘의 핵심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이기도 한데요. 성공한 사람이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역량을 탁월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 온보딩에 대해서 좀 더 본질적으로 또 HR의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봤는데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세 가지 관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첫 번째가 채용입니다. 채용은 온보딩의 핵심이죠. 채용은 온보딩의 시작이고 온보딩은 채용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역량 기반으로 채용을 하고 잘 클 수 있는 사람을 역량 기반으로 채용을 하는 게 핵심입니다. 성과를 잘 낼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을 역량 기반으로 채용을 한다. 이게 온보딩의 시작이자 핵심이죠. 스펙이나 지식이나 학력이나 경력이 아니라 앞으로는 역량 기반의 인재 채용이 대세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문화이고 세 번째가 육성이었습니다. 온보딩의 본질은 올바른 채용과 조직 문화와의 통합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화는 온보딩의 기반입니다. 역량을 발현하는 과정이죠. 긍정 경험을 통해서 자기 조직화를 이루고 성공 경험을 통해서 역량을 발현시켜서 신규 직원들의 자신감과 존재감과 자존감을 고양시킬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리고 온보딩의 목적인 육성은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행복 역량의 강화를 통해서 심신 역량, 성과 역량, 가치 역량을 통해서 행복 역량을 강화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욕망을 천이시켜서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도록 인재를 돕는 것. 이게 온보딩의 목적인 육성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온보딩에 대해서 좀 채용과 문화와 육성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통합적으로 좀 소개를 드렸는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설적이게도 코로나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산업도 많이 바뀔 것이고 기술도 바뀔 것이고 또 경영도 바뀔 것이고 HR도 더욱더 많이 변화와 혁신이 요구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제인 온보딩에 대한 개념과 방식들도 많이 바뀌고 혁신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연이 여러분들의 온보딩에 대한 생각과 성찰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